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 1월 19일 토요일 낮 2시 광주 네.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북콘서트를 갖게 됩니다. 네. 아 그래요. 광주를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 있는데 징함이 느껴지는 그 동네예요. 네, 그렇죠. 예. 네. 역사의 빛 같은 게 느껴집니다. 네. 네. 성지라는 표현도 전혀 뭐 손색이 없고요. 그렇죠. 네. 네. 정말로 민주화의 성지 같은 조금도 손색이 없는 곳이죠. 갈 때마다 마음이 짠하고요. 그렇습니다. 역사가 이 광주에 큰 빚을 졌고 그래서 네. 이 시민들은 무한히 이 자긍심을 가져도 되고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 광주에 대해서 네. 잘못을 저지른 이들이 이 호남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온갖 마타도어를 만들어내고 말이죠. 예, 그랬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주에 대해서 끊임없는 그런 존경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네. 북콘서트에 안 온다, 시민들이. 아, 이거는 정말,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500석이 꽉 차가지고, 아, 역시 광주다. 역시 광주다. 뭐 광주는 네. 비교 불가다. 이런 판단을 하게 해주실 것 같아요, 느낌에. 네,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리가 좀 많으니까요. 예, 넉넉하게 있으니 많이들 와주십시오. 예. 근데 뭐 자리가 뭐 빈다든지 한 뭐 200명 오고 뭐 나머지는 비고 그런다. 그 생각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예. 뭐 2명씩, 3명씩 손 붙잡고 오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네, 예. 많이들 와주십시오. 네. 예, 광주 광산문화예술회관, 이번 주 토요일 낮 2시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또 부산도 있고, 또 대전도 저희가 네. 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팟빵 공지사항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귀따갑게 또 홍보할 거니까 뭐 굳이 안 봐도 됩니다. 예. 자, 이한배 기자님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중에요. 예. 한 대목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우 인상 깊었던 연설이었는데 특히 제가 주목해서 들은 대목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 예. 하나는 엊그저께 이야기 드렸던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 부분이었고요. 또 하나가 오늘 소개해드릴 대목입니다. 포용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문 대통령이 연설 도입 부분에 꺼냈던 그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예. 1997년의 외환위기는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회 안전망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맞은 경제위기는 공동체의 불안으로 덮쳐왔습니다. 우리는 온 국민이 합심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경제를 성장시켰지만 고용불안과 양극화가 커져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함께 잘 살아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지난 20년 동안 매 정부마다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충분히 경험한 일입니다. 수출과 내수의 두 바퀴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의 혜택을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포용국가입니다. 라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예, 예.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일 수 있지만 대통령 연설 중에 공동체의 파괴를 언급하는 연설은 저는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많은 경제학자들도 성장률을 걱정하고 지표를 걱정하지 우리의 공동체성이 무너지는 것을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하죠. 또 공동체성 파괴는 사실 정신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의 정신을 파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실로 무시무시한 악몽인데 문제는 우리가 그게 악몽인지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관련된 독특한 연구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라는 스웨덴 학자의 연구인데요. 호지는 스웨덴 출신의 언어학자입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언어학에서 출발해서 경제학으로 학문 영역을 확장한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지금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북유럽을 대표하는 전사가 있죠. 행복의 경제학이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고 오래된 미래라는 책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호지 교수가 처음 세계화 문제를 접하게 된 계기가 이렇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북서부 쪽에요. 라다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라다크라는 이름이 고갯길의 땅이라는 뜻인데 벌써 이제 이름에서 고개가 들어있는 걸 보면 이 지역이 무지하게 높은 고원 지역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예. 요 마을 대부분이
해발이 무려 4,000m가 넘는 높은 곳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날씨도 더럽게 험악해서요. 1년에 식물이 자라는 기간이 4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데 이런 혹한이 무려 8개월 동안이나 이어집니다. 땅도 아주 척박하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농사를 뭘 지을까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라는 작물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보리하고 밀입니다. 그래서 호지 교수는 이곳이야말로 지구상에서 사람이 살기에 가장 척박한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인도에 소속돼 있는데 여기 주민들 정체성이 인도인 것도 또 아니에요. 티베트 정체성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티베트는 국적으로는 또 중국 소속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두고 인도하고 중국이 국경 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정작 그 싸움이 시큰둥하죠. 내가 인도 사람이건 중국 사람이건 뭔 상관이야. 정체성은 티베트에 가까운데 뭐 이런 성향인 겁니다. 호지 교수가 언어학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라다크 언어가 굉장히 복잡하답니다. 예. 그래서 언어학자들이라면 여기 언어를 한번 연구해보는 게 로망같이 돼 있습니다. 실제로 호지 교수도 직접 라다크로 뛰어들어서 이곳 주민들과 함께 살면서 복잡한 라다크 언어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라다크 사전을 만드는 작업을 수행을 하죠. 예. 이 연구를 위해서 호지 교수가 무려 15년 동안이나 이 마을에 머무릅니다. 거의 원주민 비슷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지역 주민들의 삶을 관찰할 기회를 얻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내보니까 여기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이 호지도 스웨덴 사람이어서 나름대로 지구에서 행복한 걸로는 알아주는 나라 출신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가난한 마을, 먹을 거라고는 밀하고 보리, 그리고 사냥으로부터 나오는 우유와 버터밖에 없는 이 주민들이 네. 진짜로 가족처럼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너무 행복하게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지가 우리 바깥에서는 너희들이랑 다르게 이렇게 산다라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 라다크 주민들이 제일 놀라는 대목이 그러니까 바깥 세상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소 젖을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먹인다. 그러면 왜? 아니 소젖을 왜 먹여?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예. 그걸 가루로 만들어서 먹인다고?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진짜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생각해보면 좀 황당하긴 하죠. 그 포유류의 어떤 동물도 다른 종류 동물의 젖을 대신 자식들에게 먹이는 동물은 없습니다. 다 자기 젖을 먹이는 거죠. 아마 인간이 지구상에서 다른 동물의 젖을 먹여서 새끼를 키우는 유일한 포유류일 겁니다. 우린 너무 쉽게 받아들이지만 라다크 주민들이 보기에는 진짜 황당한 일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호지가 사전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아이들이 와서 계속 장난을 쳐요. 그리고 같은 질문을 한 30번씩 반복을 합니다. 사전을 같이 만든 원주민 엄마가 있는데 아이가 와서 엄마한테 이게 뭐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건 책이야 라고 답을 해줍니다. 예. 그런데 2초 뒤에 와서 엄마 이게 뭐야? 라고 물어요. 그러면 또 인내심 있게 그건 책이야 답을 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3초 뒤에 또 와서 엄마 이건 뭐야? 이제 우리 같으면 이쯤에서 짜증이 확 나죠. 책이라고 책 몇 번을 말해.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너하고 상관없으니까 저리 가서 놀아.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쪽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 한대요. 아니 애가 와서 묻는데 왜 귀찮아하는 거예요? 이러면 호지가 부모도 바쁘잖아요. 부모에게도 자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뭐가 바빠요? 그리고 아이와 대화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짜증을 많이 내죠. 저도 이 책들을 읽으면서 반성을 많이 했는데 저도 아이들 키울 때 내 시간을 갖기 위해서 뽀로로를 무지하게 많이 틀어줬거든요. 이게 뽀로로를 틀어야 내 시간이 나니까 나도 좀 쉬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들 육아를 뽀로로한테 맡기는 겁니다. 저는 아이들하고 외식할 때도 노트북을 꼭 들고 다녔거든요. 뽀로로를 틀어줘야 이제 저도 밥을 먹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라다크 주민들의 이런 삶을 칭송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런 삶이 꼭 좋다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호지 교수의 주장대로 이 사람들이 행복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저 자신이 이런 삶을 살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적절한 발전과 적절한 편의, 적절한 기술,
그리고 적절한 보건, 의료가 필요하다고 보는 쪽입니다. 근데 제가 호지의 연구에서 정말 인상 깊었던 대목은 요겁니다. 이 라다크 지역이 언젠가부터 개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히말라야 트레킹 코스로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자본주의 기업들이 어드벤처 로드라는 이름을 붙이고 모험의 길이라는 뜻이죠. 관광지로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개발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호지가 여기 사람들한테 이 마을에서는 누가 제일 가난한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러면 주민들이 이 질문도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마을에서 누가 제일 가난하냐고요? 가만히 있어봐. 누가 가난하지? 가난한 사람 없는데요? 이렇게 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개발이 된 이후에 다시 이 마을에선 누가 제일 가난한가요? 물어보면 이 사람들이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내가 제일 가난해요. 나 핸드폰도 없고 돈도 없고 옷도 없고 콜라도 못 마셔요. 나 돈 좀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GDP라는 지표로 봤을 때 분명 한참 낮았음이 분명한 15년 전에는 이곳 사람들에게는 가난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자본이 들어와서 개발을 시작한 이후에 이 사람들의 정신이 피폐해진 겁니다. 내가 제일 가난해요. 내가 제일 불쌍합니다. 이 과정이야말로 자본이 인류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인간의 정신을 말살하는 적나라한 증거다라는 게 호지의 주장입니다. 호지 교수는 이걸 극복할 경제학적 대안으로 지역화를 꼽던데요. 그러니까 세계화를 바탕으로 한 자본의 폭주를 멈추고 지역별로 소규모 공동체를 복원하자 이런 주장이에요. 물론 뭐 일리가 없는 건 아닌데 제가 이 주장에 100% 동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역화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극복하는 좋은 모델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호지의 주장에 주는 의미는 분명하죠. 자본이 폭주하면 공동체가 파괴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대통령 신년 연설을 보면 공동체 파괴 시점을 IMF 이후라고 못을 박던데 실제로 1997년 외환위기가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기거든요. 사회 안전망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맞은 경제위기는 공동체의 불안으로 덮쳐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통령이요. 이건 아마 매우 명백한 사실일 겁니다. 네. 한번 보십시오. IMF 전까지 우리 사회 분위기가 그래도 상당히 공동체적이었어요. 정규직, 네. 비정규직이란 말은 사실 IMF 이후에 온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죠. 그리고 TV 드라마를 봐도 시장 사람들, 전원일기, 예. 한지붕 세가족 이런 공동체 모습을 그리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사는 모습이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달동네. 그런데 네, 달동네도 있었죠, 진짜로요. 네. 예. 그런데 IMF 이후에는 공동체를 그리는 드라마 자체가 없어졌죠.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닌 게 돼버린 겁니다. 제가 무슨 도딱자는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자아와 관련됐다고 호지가 지적을 합니다. 예. 자본이 진입하기 전 라다크 사람들의 정서는 자아는 매우 안정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자아가 공동체 속에서 형성이 됐거든요. 공동체 속에서 자아가 형성되면 사람들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내 공동체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람의 자아는 어떻게 형성되나요? 호지는 이걸 기업이 사람을 키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 우리 아이들이 크는 과정을 보십시오. 100% 자본에 의지하죠. 100%는 너무했고 상당수. 그러면 그렇게 자본에 의지해서 자란 아이들의 자아는 어떤 모습이 되냐면 돈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나를 키웠거든요. 사실 내 부모는 돈이었던 겁니다. 저도 기억을 되살려보면 제 인생에서 정서적으로 제일 불안정했을 때가 네이버에 다녔을 때였습니다. 예, 이건 자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와 굉장히 밀접한 겁니다. 동아일보 있었을 때에는 제 자아가 그나마 작은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공동체의 촌장은 윤영찬. 네, 윤영찬 공동체 수장이었죠. 네. 어쨌든 그 공동체가 제 자아를 키워줬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에는 이 공동체가 아예 없었어요. 여기는 매일매일이 전쟁입니다. 내가 6개월마다 인사평가에서 뒤처지는 순간
끝이에요.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아요. 아니 근데 이러면, 우리가 알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IT 기업 네이버는 네. 굉장히 구글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구글에 근접한 뭔가 네. 직장 문화라든지 편의 시설이라든지 네. 복지 이런 것들이 보장된 곳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었나 보죠. 그거는 맞죠.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 좋은 시설과 편의와 복지와 높은 연봉은 경쟁에서 이긴 사람한테만 주어집니다. 아, 그래요? 예, 오. 경쟁에서 진 사람들은 바로바로 퇴출 위기에 몰리게 되는 살벌한 경쟁 시스템이죠. 어이구. 이러면 공동체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저 혜택을 얻고 안전한 곳에서 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돈과 지위, 승진과 연봉이 돼버리는 겁니다. 살벌해지죠, 이러면요. 제가 요즘 돌아다니다 보면 저희 민중의 소리 사람들을 여러분들께서 참 불쌍하게 보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쟤들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냐 이렇게 안타깝게 보시는 분위기인데 그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서적으로 보면 저는 지금이 네이버에 있을 때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안정돼 있거든요. 이게 하는 일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혀 아니고요. 우리의 안정감은 하는 일의 내용이 아니라 내 자아가 공동체에 의해서 형성됐고 그 공동체에 의해서 보호받기 때문에 안정되는 겁니다. 네, 내가 조금 삐리리 해도 내 공동체가 나를 지켜줄 거야. 이게 내 자아에 주는 안정감이 엄청나더라고요. 경험을 해보니까요. 대통령 신년연설에서 포용국가의 비전이 여러 차례 제시됐죠. 물론 이건 우리나라만의 용어는 아니고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아젠다로 다양한 각도로 제시된 단어이긴 한데요. 포용의 사전적 뜻이 이렇습니다. 남을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받아들인다. 이게 포용의 뜻입니다. 멋지죠? 우리가 언제 남을 너그럽게 감싸주고 받아들입니까? 그건 우리가 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남을 너그럽게 감싸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남을 배척하고 내가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자아가 기업과 자본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형성되는 세상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세상을 상상해보면 명백하게 지금보다 훨씬 행복한 세상이 될 겁니다. 헬레나 노르베리 호주 교수가 자신의 연구를 집대성한 책의 제목을 행복한 경제학으로 지었던데 그 이유도 이런 걸 겁니다.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가 공동체 속에서 형성이 되고 공동체가 서로를 보호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 대통령 신년연설에서 공동체의 파괴 문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반갑기도 하고 이 문제를 우리 사회가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됐다는 사명감 같은 것도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이 연설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공동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요. 그걸 복원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 정말 절감하고 공감합니다. 절감이란 말이 절대 공감이란 말도 내포하고 있을까요? 진짜. 네. 정말 그 경쟁이 사람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게 뭐 사람들로 하여금 동기를 부여한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예. 네. 사람이 살고 봐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보호받는다는 안정감 속에서 사람이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이버가 그런 직장인 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살벌합니다, 거기. 오고 가면서 가끔씩 그런 생각했었어요. 아니, 우리 이완배 선배는 왜 여기를 그만두셨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살벌합니다. 제가 그 예전에 윤영찬 선배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예. 네이버 다닐 때요. 윤영찬 전 수석도 네이버 계셨잖아요. 네. 부사장까지 하셨죠. 네. 그런데 여기는 임원이 되니까 모든 사람이 상대를 쫓아내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라이벌을 물리쳐야 자기가 더 높이 올라간다는 생각에 그래서 윤 선배가 되게 힘들어하셨어요. 그분도 되게 공동체적인 그 시각이 있는 분인데 이건 뭐 뒤만 돌아서면은 씹는 문화가 있으니까 그걸 상당히 힘들어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참. 족 같은 회사군요. 예. 뭐 그렇게까지는 모르겠는데. 족 같은 회사지 그 회사 어떻게 다녀? 난 그렇게 못 살아. 함께 협업하면서 밥 같이 먹고 그렇게 일상의 공동체를 형성을 해야
사실은 회사 다닐 맛 날 텐데 그렇죠. 공동의 목표를 네. 갖고 네. 함께 잘 살자 이런 취지로 뜻을 모아야 할 텐데 이거 서로 씹는데 혈안이 된다. 그거는 한마디로 경영자가 조장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신년연설에서 대통령이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시를 했다는 건 사실은 어쩌면 이게 네이버 같은 IT 기업만의 문화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IMF 이후에 전체적으로 이런 문화가 형성됐다는 걸 뜻하기도 할 겁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라는 뜻일 겁니다, 아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한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